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코로나19에 맞서는 인류의 최대 무기인 백신의 공급 차질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입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마저 약속한 물량을 제때 공급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각국 정부는 공급 부족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접종 간격을 늘리거나 백신 한 병당 접종 횟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애플이 세계에서 5번째로 한국에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 계획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개발자 아카데미는 애플이 세계 각 대학과 손잡고 미래 개발자를 키워내는 1년짜리 무료 교육과정입니다. 전공이나 코딩 경력과 관계없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는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한을 연소득을 뛰어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출시장 혼란을 우려해 1억 원 이상 모든 대출에 적용한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은 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신용대출 문턱이 지금보다는 높아진다는 점이 확실해지면서 은행 창구에선 미리 대출을 받아들려는 막차 수요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만 21일 기준 3만 계좌를 넘어섰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주가가 폭락하던 작년 3월 16일 공매도를 금지했던 조치가 오는 3월 15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재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부 여당도 공매도 금지를 3개월에서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사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저용량 특수주사기 사용을 승인해 화이자 백신 한 병당 접종량을 5회에서 최대 6회로 늘렸다고 CNN이 23일 보도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한 병당 5회분 접종이 정량입니다. 하지만 FDA가 승인한 주사기를 사용하면 1회분을 더 추가할 수 있어 백신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일반 주사기 키트가 포함된 화이자 백신과 저용량 특수 주사기 키트를 갖춘 화이자 백신을 별도로 분류해 각 주정부에 나눠줄 계획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 현장에서 접종 속도가 빨라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특수 주사기의 물량 확보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화이자만 이득을 봤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7월 말까지 미국 정부에 백신 2억 회 접종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FDA가 병당 최대 접종분을 6회로 명시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 적은 백신 생산으로 계약 목표를 채울 수 있어서입니다. 아울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의 1, 2회차 접종 간격을 최대 6주까지 늘리는 방안을 허용했다고 이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1, 2회차 투약 기간은 각각 3주, 4주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예상치 못한 백신 공급 문제가 발생해 각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날 BBC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전날 코로나19 백신의 초기 공급 물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생산을 맡은 인도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영향 탓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백신 공급 문제를 일으킨 화이자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도 제대로 백신을 공급하지 못하자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심각한 계약 위반이라며 우리의 백신 접종 계획은 EU 집행위원회와 제약업체 간 계약의 근거에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뿐만 아니라 치명률도 높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긴급 사태를 선언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아 다음 달 7일까지로 예정된 긴급 사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재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80%에 달한 가운데 야당에서도 개최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무관객 개최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세계에서 5번째로 한국의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애플의 환경 정책 사회적 이니셔티브 담당 부사장인 리사 잭슨은 24일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하면서 스노우, 카카오뱅크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재능 있는 한국 개발자들을 안다. 한국 개발자들은 전 세계 iOS 앱 경제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며 기존 애플 아카데미 졸업생들의 성공 사례처럼 전 세계에서 고객을 만나고자 하는 한국의 차세대 혁신가, 기업가, 프로그래머를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환경보호청 청장을 지낸 잭슨 부사장은 2013년부터 애플에 합류했습니다. 최근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직접 발표한 인종차별주의 타파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비롯해 애플 생태계 활성화 정책 전반과 개발자 아카데미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개발자 아카데미는 애플이 세계 각 대학과 손잡고 미래 개발자를 키워내는 1년짜리 무료 교육과정입니다. 현재 브라질, 이탈리아,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이고 올해는 미국 디트로이트에 이어 한국에도 설립될 예정입니다. 전공이나 코딩 경력과 관계없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애플 아카데미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은 물론 홍콩 등 전 세계 개발자들의 지원이 밀려듭니다. 잭슨 부사장은 저희는 누구나 코딩을 배울 수 있다고 믿고 코딩 능력을 길러줄 세계 최고 강사진을 갖추고 있다며 아카데미 수강생들은 애플 가족의 일원이 되고 뛰어난 실력으로 애플에 취업한 졸업생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디트로이트,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에서도 모든 애플 아카데미 수강생이 커리어를 쌓는 데 필요한 준비와 지원을 든든하게 할 수 있도록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실무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 잠정 동의결의안에서 밝힌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 중 하나로 250억 원을 투자해 연간 200명 규모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개발자 아카데미를 한국에 설립하고 지역 대학, 스타트업과도 협업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이 애플의 스마트폰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는 곳임을 고려하면 단순한 상생 지원 방안을 넘어 전략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20만 개의 iOS 앱 경제 관련 일자리를 비롯해 총 32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애플 iOS는 안드로이드보다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지만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패드 등 운영체제가 동일해 하나의 언어로 넓은 플랫폼을 다룰 수 있고 유료 앱 시장 규모도 커 개발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특히 한국은 iOS 개발자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몸값이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애플 아카데미는 기업가, 창작가,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종의 기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앱 개발과 디자인은 물론 코딩과 마케팅 기획까지 배웁니다. 수강생들은 팀을 이뤄 3주에서 4주마다 직접 앱을 만들어 앱스토어에 올리고 대회에 나가 실전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매달 앱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실력을 입증할 만한 앱 포트폴리오를 갖게 됩니다. 2019년과 2020년 연속 애플 세계 개발자 대회인 스위프트 학생 공모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현재 샌드버드에서 근무 중인 이재성 씨는 세계 개발자 대회 장학생으로서 애플 본사에 가보면 350명 중 70에서 80명을 차지하는 브라질, 그리고 유럽에서 온 친구들 대부분이 애플 아카데미 출신이었다며 한국에 아카데미가 생기면 지금은 부족한 한글 자료가 많이 생겨나고 iOS 개발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는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한을 연소득을 뛰어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출시장 혼란을 우려해 1억 원 이상 모든 대출에 적용한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은 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3월 발표될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은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의 상환 능력과 대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도한 대출은 지양하고 상환 능력을 넘어설 것 같으면 일정 부분 분할해 갚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발표한 신년 업무 계획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야 하지만 신용대출은 이자만 내면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으로는 신용대출도 원리금을 함께 갚도록 바꿔서 영원까지 끌어모아 최대 한도로 받는 대출, 이른바 영끌대출로 주식 부동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할 상환 적용 기준을 대출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용 대출 금액이 소득과 견져봤을 때 감당 가능한 규모라면 한꺼번에 갚든 나눠서 갚든 상관없지만 소득보다 과하게 빌렸다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인식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소득 외에 대출 기간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신용 대출 만기는 통상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에까지 분할 상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분할 상환을 적용하지 않다가 연장을 통해 만기가 길어지면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위는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환의 구체적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금융권 의견을 수렴해 3월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금융회사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을 개인 단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쓰는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도 단계적으로 DSR로 대체한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은 담보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지금은 은행별로 평균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개인별 DSR은 40%를 넘겨도 됩니다. 이것을 1인당 DSR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일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아둔 사람은 신용대출 한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고액 신용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까지 도입되면 DSR의 분자가 커지는 만큼 개인별 DSR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리 대출 한도를 넉넉하게 확보해 두려는 소비자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규제 시행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에는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5대 은행에서 4일부터 21일까지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나간 신규 신용대출은 31,30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하루 1,000건대이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요즘은 매일 2,000건 이상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들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은 3주 새에 6,766억 원 불어났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두려는 사람이 최근 많이 늘어났다며 금융위가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의무화 적용 대상에서 마이너스 통장은 제외한다고 하자 신규 개설이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은행의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당국이 제시한 관리 목표치인 월 최대 2조 원 증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과 잔액은 늘고 있지만 신규 대출의 한도 자체가 줄어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매도는 빌려온 주식을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싸게 사서 갚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 후 주가가 하락하면 그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어 하락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주로 쓰입니다. 국내에서 공매도는 코로나19로 주가가 폭락하던 작년 3월 16일 금지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3월 15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재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부 여당도 공매도 금지를 3개월에서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논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모처럼 불붙은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증시 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실제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37.9%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공매도가 허용된 미국 S&P 500 지수 상승률은 25.5%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명확한 물증은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공매도가 금지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3.6% 하락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2009년 6월 이후 8개월간은 14.8% 올랐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주요국 증시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건 공매도 금지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성공으로 경제가 타격을 덜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반면
개인 주가가 하락하면 고스란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4%와 25%였습니다. 개인 비중은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67조 원에 달하는 기관 간 대차 시장을 통해 주식을 쉽게 빌립니다. 하지만 개인은 한정된 신용융자 담보로 조성된 대주 시장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이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대주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통해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2018년 골드만삭스의 대규모 무차익 공매도 적발은 이러한 인식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시장 조성 업무를 맡은 증권사들이 매도 시 직전 체결 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인 업틱룰을 위반해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불법 공매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의 무차익 공매도와 증권사의 업틱룰 위반이 단순 실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 중입니다.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오는 3월부터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또한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에는 최대 5배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매도를 해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유상증자 참여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무차익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은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무차익 공매도를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또 연장되면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딴섬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주요국 중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금지의 장기화는 글로벌 자금 유입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우나 크레디트 스위스 상무는 장기적으로 지수를 따라 주식을 사는 패시브 펀드 자금의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홍콩처럼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공매도 지정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